자, 그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요번에 이제 볼게요. 남북전쟁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네, 죄송합니다. 자, 남북전쟁은 그 당시 이제 노예제 폐지에 이제 찬성한 공화당이 링컨이 이제 당선되면서 이제 그 시작되는데요. 그 링컨이 그 노예제 자체를 이제 폐지하는 것은 맞는데 예전에도 한번 역경에 나온 것처럼 이 사람은 그 노예 폐지론자이면서도 또 연방주의자예요. 그 연방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상당히 강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연방을 더 유지하고자 하려면 노예제 찬성도 해야 노예제도 유지할 필요 있다고 생각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링컨이 예전에도 역교동 관련된 문제에 나온 거 볼 수 있듯이 그 당시 그 노예제 찬성을 뭐냐면 하는 남부 출신의 남부 출신의 대법원장에게도 연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예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라는 이제 편지까지 보냈죠. 근데 이런 사람이지만 일단은 남부 사람들 입장 볼 때는 링컨은 노예 폐지론자 인식이 더 강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링컨이 당선이 돼버리니까 이에 반발해가지고 1861년에 남부 7개 주가 연방에서 탈퇴해서 아메리카 연합으로 구성이 되고 새로운 헌법을 이제 만들게 되고 제퍼슨 데이비스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이제 세우게 되죠.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 무기를 구입해서 전쟁 준비하고 그리고 샘터 요새를 공격하는데 샘터 요새는 그 당시 그 남부 안에 있는 북부의 진영의 요새였어요. 그래서 정복을 공격한 거죠. 그러면서 남북 전쟁이 이제 시작됐죠. 자, 그 다음에 초창기 때는 그 남부군이 좀 유리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북부가 인구도 많고 그리고 공업이나 생산량도 많다 보니까 점점 북부가 이제 유리하게 이제 전개돼요. 그래서 남부는 나중에 이제 처음에 7개 주였지만 4개 주가 더 첨가돼서 11개 주가 이렇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인구나 공업력, 해군력 등에서 북부와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인구나 농업 생산력이 공업 생산이 많은 북부가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이제 전쟁을 이끌게 되죠. 자, 그때 이제 남북 전쟁 와중에 그 만든 법이 자장농지법이야. 자, 자장농지법은 서부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 시민 또는 장차 미국 시민이 될 사람들, 그 유인민들이죠. 이주민들에게 일정한 지역에 5년 이상 거주하면서 개간에 종사하는 자를 160에이커 땅을 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뭐 여의도만 영토 그 지역을 농장을 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서민들의 어떤 지지를 받으려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노예 해방 선언을 하죠. 이거 상당히 중요하죠. 예전에 기춘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전쟁의 대의를 국내에 청명하고 국제 여론도 북부에 유리하게 이제 전개됐다. 이 노예방 선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정치적인 어떤 의미도 있어요. 일단 이걸 통해 남부의 흑인들의 지지를 끌어내고 그 다음에 영국의 중립 정책에 큰 영향을 줘요. 여기에서 국제 여론이나 영국을 이제 주로 얘기하는 건데 그 왜 그러냐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남부하고 긴밀하게 관련돼 있거든요. 남부하고 그래서 전쟁이 발발하니까 영국 정부는 좀 고민했어. 남부를 도와줘야 되는데 이게 전쟁의 명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명분이 노예제 유지야. 근데 영국 같은 게 이미 1830년대 들어가면 노예제가 이제 국내에서 폐지하는 법이 이제 통과되고 그리고 만약에 남부를 지지할 경우에는 그 영국의 자유주의 지식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참여할지 안 참여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딱 때마치 이제 뭐냐면 노예제를 이제 노예 해방선을 하니까 안전이 이제 국제연도 그쪽으로 돌아서고 남부 영국도 남부를 지원하지 못하게 돼요. 예, 공식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노렸던 거죠. 그래서 영국의 중립 정책에 크게 영향을 줬고 그리고 영국 지식인들의 지지를 받게 됐다. 특히 자유주의 지식인들에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노예방 선언이 이제 나왔으니까 노예방 선언이 어떤 내용인지 좀 보고 넘어갈게요. 자, 심화규제 몇 페이지 보시냐면 617페이지 펴보세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예전에 인구에도 나왔고 수능 기출에도 좀 많이 나와요. 자, 보면 합중국에 대한 반란 중에 있는 주 혹은 주 안에 특정 지역에 노예 신분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자, 1863년 1월 1일 기점으로 해가지고 영원히 자유의 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남부에 있는 노예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유의 몸이 된다. 이런 내용이죠. 이제 이 나는 누구예요? 링컨이죠. 링컨 합중국 대통령 에브라임 링컨은 합중국의 건의와 정부에 대해서 일어난 현재 무장 반란을 뭐겠어요? 요때는 이제 남부의 반란을 얘기하죠. 왜냐면 남부는 정식적으로 이제 정부가 인정되지 않으니까 반란이죠. 이 국가 간의 어떤 싸움이 아니라 12월 내전을 의미하는 거야. 자, 합중국 유엔군 최고사령관으로서 나에게 주어진 권한에 따라 이 반란을 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적절하고 필요한 전투 수단으로서 오늘 1863년 1월 1일에 기해 앞으로 100일 동안 포고를 통해 현재 반란 상태에 있는 주 및 주 안의 특정 지역의 지정에 발표한다. 거기 보면 이제 뭐 아카소나든지 텍사스라든지 루이지애나나 미시시피 엘레바마 다 대표적인 어떤 주예요. 예전에 노예주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들은 노예 신분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해방하겠다. 그리고 이런 것을 이제 합중국 대통령 행정부의 명령으로 뭐냐면 선포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주요 노예 해방선의 내용인데요. 자, 하여튼 그 노예 해방선을 계기로 해갖고 이제 그 점점 여론이 북부에게 가고 결국에는 그 유명한 게티스버그 승리로 계기로 해서 이제 그 북부가 승리하게 되죠. 예. 자, 그러면 그 남북전쟁 결과 이제 북부가 승리하게 되고 남부가 이제 패배하는데요. 이때 남부는 잠시 뭐 궁정에 들어가요. 그 미국 그 북부에서 그 남부를 직접 통치하게 돼서 군이 들어가서 궁정을 하게 돼요. 그때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때 북부에서 뜨내기 정상배들이 이제 바로가 심각했다. 그래갖고 이제 그 자기 어떤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남부에 들어가고 남부 그 당시 이제 흑인들이 이제 투표권을 얻었거든요. 잠시. 그래서 그들 선동해갖고 이제 뭐냐면 자기가 이제 후보 나와서 정치적 어떤 이득을 챙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행포도 많았고.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점점 전쟁이 이제 마무리되고 이제 다시 남부가 이제 궁정에서 벗어나서 정식 주가 돼요. 그래서 남북 일치 통일국가를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후로 이제 서부 개척이 더 활발해지고 미국의 산업화가 확산되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남부에서 흑인들에 대한 태도가 빈번해. 그래서 처음에는 흑인들에게 투표권을 줬어요. 남부에서. 그때는 궁정이니까. 근데 남부에서 이제 군 정치가 이제 군정이 끝나고 직접 통치를 하면서 흑인들에게 투표권을 이제 박탈해. 근데 연방헌법에서는 공식적으로 투표권을 박탈하면 안 되니까 차별을 이제 뭐냐면 보이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법을 만들어요. 연방법에 해치지 않는 법에서 법을 만들어서 우리는 흑인하고 백인을 차별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투표권을 행사하려면 뭘 알아야 돼? 글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글을 알아야지 뭐 누구를 이제 선택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흑인과 백인을 대상으로 모든 인종과 상관없이 뭐냐면 그 시험을 보게 해요. 그 시험을 보게 해서 투표권을 주는 방식이야. 되게 공평한 거 같죠? 근데 이게 전혀 공평한 게 아닌 게 뭐냐면 남부 그 백인들에게는 뭘 물어보냐면 학교가 뭐냐 영어로 스쿨 이렇게 쓰면 그냥 다 통과야. 그 몰라도 그냥 요게 뭐냐 요거 뭐라고 부르냐 말로만 얘기해도 그냥 통과요. 근데 흑인들은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내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의 헌법을 라틴어로 번역하시오 이런 식의 문제를 내요. 자, 그러면 이거 누가 맞히겠어?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도 그 라틴어 어떻게 번역해요? 그리고 벽이 창문에 물방울 떨어진 게 몇 개냐 이런 황당한 문제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흑인들은 절대 이후로는 남부에서 투표권을 못 얻어요. 피선거도 못 얻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뭐냐면 의회는 백인들로 구성될 수밖에 없고 그냥 이 흑인들에 대한 차별을 공식화시키는 법을 통과시켜 버리는 거죠. 예. 그러면서 흑백이 뭐냐면 차별을 더 뭐냐면 강화시켜 나가요. 근데 이제 남부에서는 미 연방에서 흑인을 차별하지 말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걸 차별 정책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리 정책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흑인과 백인이 생활이나 거주 형태나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특성을 이용해서 분리해준다. 그래서 분리 정책이라고 해. 그렇지만 실제 차별이에요. 예.
자, 이것이 나중에 이제 언제 계승되냐? 1950년대, 60년대 민권 운동을 개선해서 그 민권법이 통과되면서 연방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투표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해서 연방 헌법에 규정을 해버리죠. 그래서 이제 남부 지역도 흑인들이 이제 투표권을 얻게 된 거야. 예. 자, 하여튼 이런 그 과정을 이제 겪게 되고요. 그러면 다시 넘어가서 자, 그 남북전쟁 이후에 미국 보면 이제 정치, 경제, 통합, 그리고 세계적인 산업국가 성장했고, 그 다음에 대륙 횡단철도가 완성되었고, 그 미국 통합을 촉진시켰다. 그 내용인데, 너무 짤막하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심화규제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617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자, 전후에 이제 새로운 남부가 탄생돼서 이게 이제 민주당의 어떤 정치적 기반이 됐고요. 그리고 대농장 경영이 사라지고 소규모 농원들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이제 공업화가 어느 정도 되던 남부도 섬유라든지 담배, 제철 같은 공업이 발전되고 중산 계급이 형성됐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북부의 경제적 혁명 볼게요. 1860년대 1870년 사이에 이제 공업 생산이 급증되고요. 그리고 이제 전쟁 중에 서부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자장농진법 같은 걸 만들었죠. 그 밑에 자장농진법. 자, 이걸 토대로 해서 서부 개척이 토대가 됐고, 그리고 전쟁 중에 이제 노동력 보충을 위해서 농업의 기계화로 농업혁명이 일어나. 그리고 이제 앞에 언급한 것처럼 대륙횡단철도가 이제 부설됐는데 이 대륙횡단철도는 경제적 통일에 크게 기여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남북전쟁 이후부터의 이제 경제 그 구도는 남북 간의 어떤 대립이 아니라 동서 간의 대립이야. 동과 서부 간의 대립이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대륙횡단철도는 이 동서 간의 어떤 대립 구도를 좀 해소하는데 그 통일시키는 데 큰 영향을 줬다. 이건 좀 뒤에 좀 얘기할게요. 자, 그리고 이때 이제 대륙횡단철도를 개선할 때 노동력을 들어왔던 사람이 그 커리라고 보는 노동자이죠. 중국의 노동자들 들어와서 이제 큰 역할을 했고, 근데 기껏 이제 도입해가 그 들어와가지고 일을 시켰고 하니까 얘들이 거주하려니까 쫓아내려고 했죠 또. 그것 때문에 나중에 그 중국에서 또 뭐냐면 반미 운동도 같이 일어나요. 이건 다시 중국사 할 때 좀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인종차별 문제 아까 지금 얘기했죠.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제약으로 선거권 자격을 박탈했다. 헌법을 라틴어로 쓰시오. 뭐 이런 식의 이제 황당한 이유로 선거권을 이제 자격을 박탈한 거야. 그래서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갖고 백인 우월 집단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KKK라는 산 유명하죠. 예, 그래가지고 있는데 이거 나중에 해체돼요. 해체된 배경도 되게 웃긴데 시간 관계상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뒤에 얘기지만 19세기 후반에 이제 이후의 경제를 보면 그 다음에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 금융권의 중심이 원래 런던이었는데 어디로 옮겨가죠? 뉴욕으로 이동해. 요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노동 문제가 이제 발생돼서 그 미국의 노동자가 총동맹이 결성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 뭐 독점도 되게 많았나 봐요. 그래서 썸머 반트러스트 법 같은 걸 만들고 그리고 이제 트러스트에 대한 공격도 있어요. 이게 이제 그 대표 중에 테오도르 노즈베트인데 이건 후에 이제 시어더 노즈베트가 좀 다른 인물이에요. 자, 그래갖고 이제 그 내용들 기억을 이제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했고 요게 좀 더 설명할 게 뭐냐면 앞에서 이제 얘기한 것처럼 그 북부하고 이제 남부 간의 대립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남북전쟁 그것 때문에 일어났고 그 밑바닥에는 북부와 남부 간의 어떤 사회 경제적 배경에 차이가 있다고 했죠. 근데 전쟁 전후에는 이제 북부와 남부 간의 대립보다는 동부와 서부 간의 동서 대립이 훨씬 더 커요. 이건 이제 뭐냐면 계층 간의 어떤 대립과 연결되어 있는데 또 어떤 그 화폐를 사용할 것이냐 이런 것도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좀 보면요. 자, 여기 보면, 아이고, 이걸 새로 공유를 눌러서 화이트보드 한번 사용해 볼게요. 여기 이제 주변에 화이트보드가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제가 좀 한번 사용하면서 해볼게요, 한번. 예.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화이트보드 보이시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세 후반에 아까 얘기한 남북 대립보다는 동서 대립이 더 강했어요. 동서 대립. 동부와 서부 간의 대립이 이제 강했고, 자, 그래갖고 이제 그 서부하고 동부 이렇게 보면, 자, 서부는 대개 보면 주가 거주하면 서부 개척 과정에서 이제 서부 유입된 농민 노동자들이 다수였어요. 근데 동부는 이미 기득권화되는 자본가들, 그다음에 금융 세력들 이제 금융 자본가들이 이제 주로 거기 있었고요. 자, 그때 이제 이걸 대고 이제 서부와 동부의 대립이 났죠. 그러니까 경제 구조 차이뿐만 아니라 그 뭐냐면 계층 간의 대립과 연결돼 있어요. 근데 이제 서부에서는 그 당시에 은을 본위로 하자라는 은본위제를 주장해요. 은과 금을 같이 본위하자. 그래서 원래는 이제 초창기 때는 금과 은을 같이 본위로 하는 금은 복분위제였어요. 그래서 금은 복분위제를 이제 주장하죠. 근데 자본가와 금융세력들은 이보다는 이제 금을 주도하자. 그래서 금본위제를 이제 주장해. 근데 이 금본위제가 그 노동자 농민들 입장을 때 상당히 불리했어요. 왜 불리했냐면 노동자 농민들은 상대적으로 금을 시기하니까 은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금은 복분위제가 훨씬 더 나아. 그래서 만약 금본위제로 돌아갈 경우에는 은을 가지고 있는 그 금의 그 금본위제 돌아갈 경우에는 금의 가치가 올라가고 은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기들 손해 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어떤 그 미국의 화폐 달러를 뭘로 할 것이냐 가지고 지네끼리 막 그 논쟁이 생겼죠. 자,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무슨 당이 나왔냐면 이런 노동자 농민을 중심으로 해서 서부 중심으로 해갖고 민주당이나 공화당이 아닌 인민당이라는 새로운 정당이 나왔어요. 제3의 정당.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왜 나왔냐? 아까 이제 동부에서 근본위제를 주장했잖아요. 근데 동부에서 중심으로 해갖고 종전의 금은 복분위제에서 근본위제로 전환을 시켰어. 1873년에. 그러니까 이제 통화장이 어떻게 됐어요? 예전 은하고 금을 같이 사용했는데 금만 이제 인정하니까 통화장이 축소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인플레이션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제 서부에 있는 노동자 농민들이 되게 불리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동부에 있는 자본가들이나 금융가들은 상당히 유리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19세기 후반을 도금 시대라고 이제 하거든요. 금으로 시작 금으로 이제 뭐냐면 치색된 시대라 해서 도금 시대라고 하는데 자 이거에 반발해서 서부에서 인민당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민당의 주장 내용은 뭐냐면 예전에 금, 은을 같이 사용했던 복분위제로 다시 돌아가자. 자 이런 주장을 이제 하게 돼요. 얘네들이. 자 그래서 이제 결과는 어떻게 됐냐. 일단 인민당에서 따로 이제 후보를 내긴 했지만 동시에 이제 민주당에서 이걸 이제 인민당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그래서 민주당에서 북분위를 주장하면서 실제 인민당의 이제 그 표는 지지율 보면 민주당 쪽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금이 가치가 이제 시기하기 때문에 되게 손해를 본 거 아니에요? 노동자 농민들이. 근데 금이 그 당시 많이 발견돼요. 오세아나 그다음에 그 당시 그 지역 있죠. 남아프리카 지역. 특히 미국의 서부 지역 같은 거 있죠. 이런 지역에서 많이 발견돼. 그래서 골드러시가 일어나니까 점점 이 주장은 없어지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이유는 인민당 관련된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세요. 동서 대립구도에서 인민당이 나왔고 통화화폐 문제도 금과 은을 복분위제 할 것이냐 그냥 근본위제 할 거 가지고 대립을 하였다. 이렇게 이제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경기도 합격자 서브노트를 보죠. 자, 요번에 이제 볼 게 뭐냐면 이탈리아 통일을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탈리아 통일은 지금까지 기출문제 거의 안 나왔어요. 주로 이탈리아 통일보다는 독일 통일이 많이 나왔죠. 비스마르크를 중심으로 해서. 예. 그런데 이제 수능에는 좀 나오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자, 이탈리아 통일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리소지멘트라고 하죠. 리소지멘트. 자, 그러면 2월 혁명 이후에 이탈리아 상황을 보죠.
이호혁명이 이제 카톨릭 자유주의자, 그다음에 마치니의 이상주의자, 그다음 공화주의적 민족주의 운동의 실패를 더 가자. 그 당시 이탈리아 통일 가업은 그 사회당으로 이제 넘어가죠. 자, 그래도 이제 그 당시 이탈리아 반도의 상황을 좀 보면요. 잠깐 심화교재에서 이제 내용을 보면, 자, 요 당시 통일 전에 이제 이탈리아 상황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남부에 양치실리아 왕국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교황령 있죠. 그리고 샤르다 왕국은 여기에요. 여기가 이제 사르다 섬이고, 여기가 이제 샤보이 닉스 지역 여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국가로 분리돼 있었고, 그다음에 요쪽 보시면 여기 베네치아 지역이나 뭐 이런 지역도 있죠. 요 지역들은 상당수가 이제 오스트리아 지역이야. 그래서 오스트리아 빈회의 결과 요 지역을 가져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탈리아 통일하는 과정에서 이 오스트리아를 일단 극복을 해야 돼. 내부적으로. 그리고 이제 뭐냐면 그 통일하고 나서도 여기 남는 땅 미회복 지역이 있었어요. 남티로 문제나 트리에스트 지역 있죠. 여기 미회복 지역인데 이 지역은 나중에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회복이 돼요. 근데 이제 이탈리아가 좀 욕심을 부리는 게 뭐냐면 여기 나중에 달마티아 지역까지 달라고 하잖아요. 예, 예전에 베네치아 영토이기 때문에 달라고 한 것 같은데 이건 들어주지 않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무솔리니 그 불만 이용해갖고 정권 장악하는 한 배경이 되는데, 자, 하여튼 그런 상황이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돌아서, 자, 이탈리아 반도에선 사유다 왕국을 비롯한 여러 왕국과 교황령으로 정치적 분열되어 있을 뿐 아니라 북부 지역에서는 오스트리아 세력이 상당히 강하게 부식되어 있었죠. 아, 그 지금 왔는데 화이트보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거 세로를 이제 했는데 잠깐만요. 아, 여기, 여기, 저기 보이시죠? 예, 이탈리아 통일. 예.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설명했던 부분이 요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화이트보드 상태라 갖고 그 설명하는 도중에 그림이 안 보였을 거예요. 예, 요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남부에 약 시칠리아 왕국,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사회자 왕국 있고, 그다음에 여기 교황역,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미회복 지역 있죠? 남티도와 트리에스트 지역. 근데 이탈리아가 이쪽 지역까지 뭐냐면 원했던 거고, 그것 때문에 뭐냐면 그 문제가 생겼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돌아오면, 예, 보이시죠? 예, 안 보이시면 다시 문자 주세요. 카톡을.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이탈리아 반도에서는 샤르다 왕국을 비롯한 여러 왕국과 교황료로 정치적 분열됐을 뿐만 아니라 북부 지역은 아까 얘기했던 오스트리아 세력에 의해서 이제 강하게 부식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탈리아 통일 가업은 단순히 분열만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오스트리아 구축을 난 이중 가업을 뜻했다. 요때 구축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만들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는 몰아내다는 뜻이에요. 몰아내다는 뜻이에요. 예. 자, 근데 요거는 뭐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독일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제 독일도 나중에 이제 그 뭐냐면 전쟁하는 과정에서 오스트리아를 밀어놔야 되잖아요. 오스트리아, 프랑스. 그거는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오스트리아, 프랑스를 밀어내는 거. 그리고 또 독일하고 또 공통점이 뭐냐면 처음에는 그 통일을 이상주의자들이 추구를 했어요. 자유주의자들이. 근데 점점 현실주의자들이 이제 그걸 뭐냐면 이끌어내죠. 현실주의가 뭐죠? 말이 아니라 무력을 통해서 해야 된다. 무력 통일을 내세웠다. 그래서 뭐 카부라든지 비스마르크가 그 현실주의자 대표적인 사람이죠. 이것도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현실 정치가들이 주도를 했자. 민족주의를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자, 그러면 이탈리아의 통일에 중요한 세 명이 있어요. 상식적으로 이제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첫 번째 사회당 외상이었던 카브로와 그 다음에 남부를 통일했던 지금도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게 지금 화면이 제가 지금
아, 지금 잘 나온다고요. 예. 제가 지금 처음 하는 거라서 이게 화면 전환이 할 때 이제 기능이 익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예. 자, 하여튼 뭐 이상 있으면 저한테 좀 계속 카톡 좀 보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좀 다시 시작할게요. 그래서 이제 그 카보르하고 그 다음에 남부를 이제 장악해서 바쳤던 가니발디, 그 다음 그 앞에 있었던 마치니, 세 명의 이제 그 사람이 이탈리아 상벌전에 예전에 나온 것처럼 세 명이 주도를 했는데, 일단 마치니는 이제 이런 이상주의 운동, 자유주의자들의 마치니 운동은 실패했죠.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카보르가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카보르는 왕은 아니고요. 그 당시 사르디아 왕이 누구였냐면, 뭐 왕까지 외울 필요 없는데 빅토리오 엠마누엘 2세라는 사람이었어. 자, 그 엠마누엘 2세는 이제 그 당시 5세 압력을 물리치고 자유주의 헌법을 계속 고수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 심하고 떨어졌고요. 이탈리아 심하고 이제 부각이 됐고, 이 사람이 제일 이제 뭐냐면 훌륭한 정책이 카보르를 제사장으로 임명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카보르는 그 엠마누엘 2세부터 이제 제사장으로 임명받고 계속 이폰주의를 지향하면서 영국의 위해제를 이제 모델로 국민국가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국력을 이제 배양하는 어떤 일련의 정책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산업을 장악하고 그리고 군대를 이제 개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 크림 전쟁에 참여하죠.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의 호의를 획득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카보르 입장 때는 그 크림 전쟁, 크림 반도 문제가 자기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일단 영국과 프랑스의 호의를 획득하기 위해서 크림 전쟁에 참여했다.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를 우호 관계를 계속 유지했다. 통일의 우군 세력을 확보했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통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걸 이제 이탈리아 통일 전쟁이라고 해요. 자, 이탈리아 통일전쟁 하기 전에 나폴레옹 3세가 미약을 하죠. 이게 이제 푸옹피에도 이제 미약이라고 이제 하는데, 교황의 세속적 지위를 인정해주겠다. 왜냐하면 나폴레옹이 제일 관심 있는 게 교황이죠, 교황. 그래서 교황의 이제 안위 문제이기 때문에 나폴레옹 입장을 때도 프랑스의 카톨릭 교도의 어떤 정치적 목소리를 좀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인정해주고, 그 대신에 땅을 떼줬어. 너희들이 간섭을 안 하면 니스와 사보이 땅을 이제 주겠다. 참고로 니스와 사보이 땅은 여기를 의미한 거야. 여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원래는 사라드라도 본가가 있었던 것이 니스와 사보이 땅이야. 근데 이제 이걸 떼준 거야. 그런데 이 땅들은 거의 대부분 이탈리아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거의 프랑스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그냥 떼줘도 문제가 없어. 국민국가를 만들려면 이제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뭉쳐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오스트리아 교조를 해가지고 그 당시 나름대로 그 격파를 했어요. 그리고 밀라노, 롬바디아를 점령하고요. 그때 이제 마제탄이나, 이게 뭐 전투 이름까지는 외울 필요 없는데, 하여튼 마제탄과 숄페니노 전투인가요? 자, 마제탄이나 숄페니노 전투에서 크게 이겨서 이제 롬바디아를 점령했다. 밀라노하고. 자, 근데 이제 그렇게 했는데 막상 프랑스가 이제 뒤통수를 때린 거죠. 오스트리아 일방적으로 강화를 해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은 사회적 세력이 커지는 걸 또 견제하는 것도 있고, 또 카톨릭의 지금 아까처럼 반발 때문에 있죠. 그 당시 이제 그 교황령을 침범하는.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오히려 이런 프랑스의 배신이 그 다른 나라들에게, 이탈리아 여러 나라들에게 영향을 줘요. 그래서 그때 이제 뭐 피에몬테를 비롯해서 여러 나라들이 이제 그 혁명이 나서 공화국 정부가 세워졌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자발적으로 뭐냐면 그 중부 이탈리아를 이제 뭐냐면 그 땅을 자발적으로 어디에 그 당시 사르디나에게 갖다 바치죠. 그러면서 북부와 중부 이탈리아가 통일해줘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이제 프랑스는 또 제압을 받아서 또 니스 사보이를 하자는데, 종전에 이제 합약을 했다가 이제 뭐냐면 이게 전후 관계가, 이게 아마 이게 먼저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게 가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묵인했다가 다시 이제 하자했는데, 아마 잠깐 제가 잘못 설명한 것 같은데, 어 프레비노 미작이, 이게 순서가 여기에요. 이게 먼저고, 이게 이제 먼저 프랑스가 이제 들어와서 도와주고 나서 도중에 철수하고 나서 묵인한 대가로 이제 프레비노
하락 미량을 맞고 요걸 이제 닉슨 땅을 따준 거예요. 닉슨 사보이 땅을. 그래서 제가 전후 관계를 좀 잘못 설명한 것 같은데 요거 이제 같이 기억을 해 두시고 뭐 그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민약 내용이 중요한 거죠. 예. 자, 그때 이제 남이탈리아 지역에서 가니발리가 등장하죠. 가니발리가 이제 그 유명한 어 그 적색 설치장, 이 홍색 설치라고 하는데 일단 보통 적색 설치장이라고 하죠. 적색 설치를 입고 의용군이 이제 조직을 해서 그 당시 부르봉 왕실의 양시시아 왕국을 점령을 해요. 그 나폴레옹도 점령하고요. 그리고 이제 남부를 통합하고 다시 북진을 해.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있는 그 카브르가 이거 잘못하면 가니발디하고 싸울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들도 군대 입고 내려오는데 가니발디는 이게 대인배야. 자기가 이제 통합한 땅들을 그 자기가 공화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누구한테 이제 하냐면 그 당시 그 뭐냐면 카브르에게 갖다 주죠. 그러면서 사라진 왕국과 통합을 하게 돼요. 예.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이렇게 해서 가니발디가 장악한 남부 이탈리아 지역도 북부 저기 사라진 왕국에 통합이 되고요. 결국에는 이제 국민투표 이제 통합이 가결되면서 로마와 베네치아를 제한 전 이탈리아가 통일됐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노마는 이제 그 주변의 교황령하고 베네치아, 요 당시 이제 오스트리아 지역이죠. 자, 이 지역을 이제 어떻게 통합을 했냐 보면요. 자, 일단은 포이센과 오스트리아 전쟁이 일어났어요. 1866년에. 그래서 포이센을 지지한 대가로 이탈리아가 베네치아를 이제 회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있다가 포이센 프랑스 전쟁이죠. 보불 전쟁 있죠. 이때 프랑스가 병력이 필요하니까 노마에 이제 자기가 주둔했던 프랑스군 철수를 하니까 이때 그 당시 이탈리아군이 들어와 갖고 이 노마를 접수를 하죠. 그래서 교황 세력은 바티칸을 국한해 갖고 이제 남아 있고 다 이제 뭐냐면 통일을 하게 되죠. 이탈리아를 이제 통일하는 정국 이탈리아를 통일하게 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보불 전쟁하고 끝나고 독일이 이제 통일하죠. 1871년. 그리고 프랑스가 철수하고 나서 이탈리아군이 들어와서 바티칸을 국한한 모든 걸 다 통합한 시기가 1871년이야. 예. 이거는 이제 70년이라고 했지만 그 뒤에 1년 뒤 얘기니까. 그래서 1871년은 이탈리아하고 독일 통일하고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1871년에. 예.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럼 문제는 뭐냐면 아까 노마 문제가 있죠. 교황의 동의 없이 교황령과 노마를 이제 합병을 시켰잖아. 그래갖고 이제 이거는 어떻게 이제 해결하냐면 나중에 무솔리니가 1929년에 교황청과 그 유명한 나테란 협약을 맺게 돼요. 왜냐 무솔리니 입장에서도 이제 교황의 협조가 필요하죠. 이 사람이 이게 제대로 안 써지네. 예, 나테란 협약을 맺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성 베드로 성당과 그 주변 그 다음에 그 로마에 있는 성당과 궁전을 포함한 13개 건물들 요게를 이제 뭐냐면 바티칸 시국으로 독립을 시켜주죠. 교황령을 이런 식으로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미해복 이탈리아 영토가 있었죠. 아직까지 오스트리아 영토 남아있는 트리에스트와 트레티노 지역은 1차 세계대전 때 다시 이탈리아로 돌아오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남북 간의 격차가 너무 크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북부는 공업도시들이고 남부 같은 게 이탈리아, 그 시칠리아나 남부 이탈리아 지역은 예전에 농업국가였어요. 예, 농업지역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북부하고 남부 간의 어떤 그 차이가 커. 어, 그래서 이제 지금 북부에서는 이탈리아 북부 동맹을 해갖고 독립하자는 논의가 막 일어나요. 그런 분위기가. 왜냐면 내가 열심히 번 세금을 남부에게 너무 준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크다는 거 이런 것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때 이제 민족주의 성격 변화는 이제 제가 아까 그 민족주의 하기 전에 이제 그 좀 설명했죠. 이열혁명 계기로 해서 통합적 민족주의하고 그다음 부국적 민족주의. 그래서 초기 때는 부국적 민족주의가 있다가 나중에 통합적 민족주의로 바뀌었다. 이걸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 참조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독일 통일에 넘어가죠. 독일 통일. 자,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부분이 독일 통일이에요. 최근에 이제 뭐냐면 그 들어간 서양사 교수분들이 독일사 전공하신 분이 상당히 많아요.
예전에 영미사 전공하신 분들이 많은데 프랑스사나 그 이유는 뭐냐면 독일에 유학을 많이 갔어. 독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해외 유학생 같은 경우에도 그 학비도 덜 먼저 해주고 뭐 그래갖고 혜택이 많기 때문에 독일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고수분들은 거의 독일에 유학을 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독일사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특히 이제 독일사 중에 독일 근현대사 부분을 전공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 비스마르크 좋아하시고 히틀러 좋아하시고 예, 그런 분이 많기 때문에 비스마르크하고 히틀러 부분은 열심히 공부를 해두셔야 돼. 자, 그러면 먼저 이제 비니가 이제 독일 통일에 어떤 점을 공헌했는가 이걸 보면 이거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독일 연방이 구성되죠. 비네의 결과. 그래서 독일 전체를 35개의 군주국가 그리고 4개의 자유시로 정비해서 독일 연방이 구성이 돼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때 이제 그 과정에서 프로이센이 부각이 돼. 영토를 이제 다시 하장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오스트리아는 네덜란드 남부 독일을 포기하고 대신 북부 이탈리아 영토를 확장했죠. 베네치아나 이런 지역을. 그런데 이제 이러면서 독일 내 이해관계가 더 희박해진 반면에 프로이센 같은 경우에는 그 서부 지역 영토, 바이에른 영토인데 이 바이에른이 그 프랑스에 갖다 달라붙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바이에른 영토를 이제 얻게 돼요. 이 땅을. 그리고 폴란드도 물론 러시아가 상당히 많이 가져갔지만 일부 지역을 또 가져갔고. 그래서 이제 폴란드는 새로운 영토 얻어서 그 국내적으로 이제 독일의 미래를 짊어진 형세가 됐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러면 독일 통일 과정을 좀 볼게요. 독일 통일 과정을 이제 구체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순차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거기 심화규제 623페이지 볼까요? 예. 자, 독일 통일 과정 보면 이제 앞에서 그 빈체제의 반발 때문에 독일 대학생들이 브룬슈타인 샤프트 운동을 펼쳤다고 했죠. 근데 결과적으로 실패하고 그리고 이제 그 간세 동맹이 맺어져요. 간세 동맹이. 그래서 1134년에 간세 동맹이 성립된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자본가가 상당히 유리되고 지역 간의 통행세, 간세가 폐지되죠. 그다음에 2월 혁명 이후에 이제 3월 혁명을 거쳐갖고 프랑크푸르트 국민회의가 결성이 돼요. 자유주의 영향을 받은. 그리고 있다가 이제 이걸 진압하고 나서 다시 비스마르크가 이제 이때 등장해. 네, 이때. 그래서 이제 비스마르크가 이제 프로이센의 재상으로 임명되면서 이 사람이 이제 통일 전쟁을 이제 펼치게 되죠. 그 1단계가 뭐냐면 그 오스트리아 동맹을 맺어서 덴마크의 슐레슈비아 홀스타인을 점령하는 거야. 그리고 다시 슐레슈비아 홀스타인 문제를 둘러싸고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 간의 전쟁이 하죠. 그 과정에서 이제 북부 동맹이 끝나고 나서 결성이 되고요. 그리고 이 홀스타인을 이제 지킨 다음에 에모스 정부 사건을 계기해서 보불 전쟁을 하고 통일 전쟁을 일으키죠. 마지막으로 프랑스가 싸워서. 그래서 독일 제국이 완성이 돼요. 이게 이제 아까 언급한 이탈리아 통일하고 비슷한 똑같은 연도인 1871년이야. 그래서 이제 독일이 통일하게 되죠.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살펴볼 간세동맹을 이제 보죠. 자, 간세동맹은 여기 1833년에 됐는데 정확히 1834년이에요. 예. 뭐 중요한 건 아닌데 하여튼 그러니까 간세동맹이 맺어지고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인접 국가가 참가해 간세동맹을 결성했으나 1800 결성되었으며 1844년까지 오스트리아 제외하고 대부분 연방 국가들이 여기에 참여했죠. 그래서 이 동맹은 독일 내 서로 간의 간세를 철폐하고 화폐와 도량을 통일하고 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영국 상품을 방어하는 입장도 있죠. 그리고 간세 동맹은 독일의 경제적 발전을 촉진했으며 이러한 경제적 통일은 정치적 통일의 길을 닦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뭐냐면 또 국내 시장을 형성하고 자본주의 발달에 크게 기여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치적 통합을 하기 전에 이렇게 경제적 통합이 먼저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프랑크푸르트 국민회의는 저번에 했죠. 3월 혁명에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때 이제 독일의 자유주의자들이 프랑크푸르트에 모여가지고 했지만 실패했죠. 근데 이게 그때 논의하는 과정에서 입헌군주의 실시를 이제 하자고 했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 그 프로이센이었던 왕이었던 프리드리히 비에르 4세에게 재간을 갖다 바쳤는데 이 사람은 여기 프랑크푸르트 국민회에서
바친 것은 난 못 받겠다. 그래서 거절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통일에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은 통일에 상당히 관심이 있었어. 근데 뭐냐면 프랑크 푸르트 국민회의 중심으로 통일하는 건 별로 안 좋아했던 거야.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통일하겠다고 해갖고 이때 이제 통일을 위해서 몇몇 군주가 군주 동맹을 맺었어요. 국가들하고. 근데 이제 오스트리아하고 러시아의 압력 때문에 포기해버리고 올무츠 조약을 맺게 되죠. 그러면서 이 동맹을 해상하고 예전에 비내의 이후에 독일 연방을 부활을 동의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1850년에 전 시간에 설명했던 뭘 하죠? 예, 흥정어법을 공포하죠. 1850년 흥정어법을 이제 공포하죠. 자, 흥정어법을 공포하는데 이게 왜 이래? 자, 그래서 이 흥정어법의 특징이 이제 외관상 입헌주의라고 했죠. 1850년에 공포한 흥정어법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후에 이제 등장한 사람이 비스마르크야. 자, 비스마르크 때 이제 프로이센의 왕은 누구였냐면 비에름 1세예요. 이 비에름 1세가 되게 유능한 게 뭐냐면 사람을 잘 썼어. 예, 그래서 군주가 이제 직접 정치에 간섭하는 게 아니라 모든 내정, 외교 관련된 문제들을 비스마르크에게 넘긴 거야. 예. 그래서 최고 지도자는 그런 것들이 필요해. 자기가 관련된 내용을 모르면 괜히 들어와서 뭐 꼰대짓 하는 것보다는 좀 유능한 사람들 굴려서 좀 맡기는 게 낫겠죠. 인선을 하는 거. 그것도 능력이에요. 예. 그래서 비에르미스가 제일 잘한 게 이 비스마르크를 이제 등용한 건데 이 비스마르크는 어떤 사람이면 융커 출신이에요. 이 사람은. 그리고 상당히 보수주의자죠.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또 민족주의를 수용해서 그걸 이용을 했어. 그래서 비스마르크는 어릴 때부터 이제 젊었을 때부터 외교가에서 활동을 했고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느낀 게 뭐냐면 독일을 통일하려면 이제는 말이나 합의를 통해 아니 하는 게 아니라 여론이나 합의를 통한 게 아니라 무력을 통해서 해야지 할 수밖에 없다. 그걸 확실히 느낀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추구했던 정책이 천안 정책이죠. 이런 측면에서. 자, 하여튼 비에르미스는 군사력 증강을 위해서 군제 개혁안에 자유주의 다수인 차자 의회가 반대하자 이 난국을 타개해서 보수파를 대표하는 정치인이었던 이거 못하죠. 비스마르크를 재상에 앉혔어요. 자, 그래서 비스마르크 의회 무시하고 그냥 가세하고 군제 개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던 비스마르크 입장이었던 독일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최대 장애물이 뭐예요? 오스트리아, 프랑스죠. 그래서 이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군사적 행동밖에 없다. 그러면 군비를 증강해야 되잖아. 근데 이에 반대하는 자유주의자들 논리는 뭐냐면 군사적 무력을 가지고 통일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 논리는 그 당시 여론이라든지 서로 간 연방 국가의 합의를 통해서 통일을 해야 된다. 평화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야. 자, 그에 대해서 이제 비스마르크가 이제 의회에 가서 연설을 하죠. 그 유명한 연설인데, 자, 오늘날 대문제, 이 대문제는 독일 통이죠. 연설이나 다수결, 합의를 통해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1848년, 49년 오류였다. 이건 뭐야? 2월혁명, 3월혁명 이후에 독일 상황을 말하여 자유주의자들의 활동을 현재 독일 문제는 오직 뭐와 철과 피로서만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천안 정책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말이 아니라 강력한 무력을 기반으로 해서 통일 정책을 하자. 그래서 이제 그 위의 반대를 무릅쓰고 군제 계획을 단행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자유주의자와 갈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의회 기능을 뭐냐면 정지시키고 언론을 탄압을 하게 돼. 그러니까 이걸 이제 나중에 갈등했지만 나중에 이제 들어와서 뒤에 얘기했지만 여러 이제 군사적인 어떤 업적을 통해서 통일을 이제 해가니까 이때 이제 자유주의자들도 비스마르크를 이제 지지하게 돼요. 선언을 해서. 자, 그러면 이제 비스마르크의 이제 전환정책의 구체적인 과정을 볼게요. 참고로 이제 비스마르크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의 정책을 크게 세 가지를 발표했어요. 하나가 국내 통일 과정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이 사람의 국내 내정 과정이죠.
내정, 그러니까 통일 후에 내정 정치, 내정과 관련된 내용이고, 그다음에 또 이 사람이 외교의 천재죠. 외교 정책과 관련된 그 세 개 측면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이제 청일 정책 관련된 내용들만 먼저 볼게요. 자, 덴마크가 도연히 슬레슈베와 홀스타인 공국을 합병을 선언하니까 비스마르크가 오스트리아를 끌어들여서 시작된 게 덴마크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제 군사적 행동으로 두 공국을 나눠갔겠는데 이 슬레슈베와 홀스타인이 어디 위치해 있냐 이걸 좀 보면요. 여기 지도에 보시면 여기가 덴마크예요. 이 덴마크 남쪽 지역에 슐레슈베와 홀스타인 지역이 있어요. 자, 이 지역은 영토상 볼 때 덴마크 국왕의 충성을 맹세하는 지역이에요. 예. 근데 인구가 90%가 되게 독일어를 사용했던 지역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예전에 덴마크에서는 덴마크 국왕들은 이 지역을 자치령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내버려뒀어요. 그냥 자기한테 충성만 맹세하면 끝나는 걸로. 근데 새로운 국왕은 이 덴마크 지역, 이 슬레시아 홀슈타인 지역을 자기 직할령으로 이렇게 삼으려고 합병을 이제 선고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당연히 반발이 일어나겠죠. 이걸 이용해갖고 오스트리아를 끌어다가 이제 그 지역을 군사적으로 점령해서 먹게 된 거죠. 그때 이제 오스트리아를 왜 끌어들였냐? 그 서양사 강의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 오스트리아를 독일 통일에 배제하고자 하는 비스마르크는 일단 먼저 포이센과 오스트리아 제후가 필수적으로 간주하고 그 포이센 정통주의자의 또 한심을 살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걸 통해서 이제 오스트리아를 끌어들였던 거죠. 슐레시오 홀스타인 문제를. 그리고 나서 오스트리아를 이제 뭐냐면 친한 척하면서 또 이 문제를 가지고 뒤통수를 또 때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오스트리아를 이제 한번 또 굴복시킬 필요가 있었는데, 자, 이와 동시에 이제 오스트리아 이제 한번 싸울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러시아하고 프랑스에 접근을 해요. 또 이 사람이 이제 러시아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당시 러시아는 동부 지중해 문제로 오스트리아 이제 뭐냐 갈등하고 있었는데, 그걸 위해서 우리하고 너네들 친해지면 좋지 않느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혹해서 러시아가 이제 뭐냐면 오스트리아를 공격하도 자기는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확약을 받아냈고 프랑스에게 그 당시 나폴레옹 3세였죠. 프랑스에 너네들이 원했던 라인 지방의 땅을 할당하겠다고 언지를 준 거야. 그러니까 확실히 말하지 않지만 언지를 줬어. 그래서 나폴레옹이 중립을 유도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죠. 자, 어느 정도 이제 사전 작업을 한 다음에 또 이탈리아와 관련돼서 이제 때 이탈리아 베네치아 지금 문제로 또 공수동맹을 맺었죠. 그래서 이제 시작됐는데 이 전쟁이 되게 뭐냐 길게 끌 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몇 주 만에 끝났냐면 7주 만에 끝났어요. 그래서 7주 전쟁이에요. 그래서 홀슈타인에 대한 오스트리아 관리에 항의하며 전쟁을 일으켜서 승리를 하게 되죠. 그때 이제 나폴레옹 3세가 여기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일단 그 땅 때문에 그리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차피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 싸우면 지네끼리 치고받고 싸우면 항상 장기전으로 갈 거라 생각한 거야. 근데 7주밖에 안 끝났죠. 그냥 당기가 끝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폴레옹 3세의 어떤 그 뭐냐면 의도와 좀 다르게 흘러갔던 거죠. 땅도 못 받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프라하 조약을 맺게 돼요. 그래서 슐레슈비안 홀스타인 양도와 약간의 배상금을 요구하고 더 이상 무리한 요구는 하지 않아요. 왜냐면 너무 오스트리아를 자극시킬 경우에는 통일에 문제가 생기겠다. 그래서 일단 독일 그 오스트리아를 자기 친구 못 만들어도 적을 만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프라하 조약을 통해서 간대한 조약을 맺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북부 독일 연방을 구성을 해요. 북부 독일 연방. 그래서 독일 연방을 해산하고 기존의 그 독일 연방을 해산하고 프리즌 중심의 북부 독일 연방을 결성하고요. 그다음 남부 독일과 여러 나라의 비밀리 동맹을 하게 되죠. 예, 비밀리. 그래서 이제 여기에 중요한 게 남부 독일이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북부하고 남부가 이 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이 상당히 문화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심해. 오늘날 우리 경상도와 전라도 싸우는 것처럼 이 독일 같은 경우 남부 북부 간의 문화적 격차가 너무 심한데 그 이유는 뭐냐면 북부는 주로 뭘 믿냐면 루트교를 믿어요. 신교 쪽의 지역이에요. 신교 지역의 지역이고 남부는 그 예전에 농민전쟁 때 남부 지역이 원래 신교 믿었다가 다시 구교 지역으로 바뀌었다고 했죠. 그래서 되게 카톨릭 지역이야. 그러니까 이런 문화적인 어떤 대립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뭐냐면 좀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프랑스가 나중에 보볼 전쟁이 일어날 때 어떤 기대를 했냐면 사이가 북부하고 사이가 좋지 않는 프로이센과 사이가 좋지 않은 남부가 자기한테 붙을 거라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웬걸 붙지 않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이제 그 오스트리아를 굴복시키고 나서 북부 독일 연방을 맺을 때 남부 독일과 비밀리 동맹을 맺었어요. 근데 그 당시 나폴레옹 3세는 그걸 그 전에 맺었던 비밀 동맹을 몰랐던 거죠. 근데 전쟁이 시작되니까 웬걸 자기한테 붙지 않고 그 비밀 동맹에 따라서 그 프로이센에 붙은 거야. 남부도. 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뭐냐면 그 덴마크 영토도 먹고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물리치니까 이 사람이 의회에 나가서 이제 그가 취했던 예전의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양해를 구하니까 이 당시에 이제 자유주의자도 처음에는 이 사람을 반대했죠. 근데 앞에 결과물이 있잖아. 그러니까 대찬성으로 돌아서 승인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종전했던 의회 승인 없이 했던 여러 가지 군비 확충 정책을 추승인 받았다. 그리고 자유주의자부터 이제 지지를 또 받기 시작했다. 요때 자유주의 이제 자들이 이제 대표적인 조직이 뭐냐 독립협회가 있어요. 독립협회 그거는 이게 뭐더라? 아이고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저도 독일협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독립협회가 아니라 독일협회. 이게 이제 자유주의의 대표적인 단체인데 제가 왜 이걸 얘기하냐면 이게 예전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요. 부흥적 민족주의와 관련돼서. 예.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뭐냐면 자유주의자들의 모든 지지를 받게 되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그 비스마르크는 종전의 자유주의자의 독점했던 민족주의를 일종의 자기가 이제 가져와서 프레임을 가져와서 포에센 팔짱과 포에센 팽창과 이걸 민족 통일로 보수적으로 이용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이월혁명의 어떤 민족주의 변화를 잘 대변해 주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자, 그러면 이제 오스트리아를 제거했으면 이제 남는 게 뭐겠어요? 예, 프랑스겠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하고 한번 떠야 돼. 근데 뭔가 이제 전쟁에는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전쟁 그냥 일으킬 수 없죠. 그 계기가 됐던 것이 뭐냐면 에무스 정보야. 이 엠스 정보 사건이라고 또 하는데, 자, 하여튼 서기에서는 에무스라고 하니까 에무스 할게요. 자, 이때 이제 에스파니에서 혁명이 일어나요. 혁명이 일어나고 그 당시 이제 혁명 정부는 그 뭐냐면 종전의 여왕을 쫓아내고 새로운 여왕을 이제 만들려고 해요. 새로운 저희 왕을 세우려고 하죠. 그래서 입헌군주제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왕이 별로 없는 거야. 그래서 반개월증이었던 그 당시 호헨초에서 가고 푸이센 가거든요. 그래서 푸이센 가갖고 그 거기에 이제 푸이센 그 왕실 중에 똘똘한 얘들을 하나 보내달라. 그러면 우리가 왕으로 모시겠다. 이렇게 이제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당시 비에르 미니스가 거부해요. 우리 안 하겠다. 왜 우리가 스페인에 가서 왕실의 사람들 보내갖고 왕을 세우냐.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듣고 프랑스는 안도를 내요. 왜냐면 프랑스 입장 때는 스페인 지역이 그 프랑스 왕가로 넘어가면 양쪽으로 또 공격받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좀 확인을 시킬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그 비에르 밀세가 에무스라는 그 곳에 온천 지역인데 거기에 이제 잠깐 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 대사가 프랑스 왕의 그 포이센이 이제 간섭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확약을 받기 위해서 간 거야. 그리고 나서 했는데 그걸 이제 비에르 밀스가 기분 나쁘고 자기가 이제 안 보내겠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무슨 확인을 하겠다고 좀 오냐. 그 거부를 해버린 거야. 근데 이걸 보고 이제 비스마르크가 이걸 이제 전복을 쳐가지고 어떤 식으로 묘사를 했냐면 독일 국민에게는 프랑스 대사가 포이센 왕에게 무례한 짓을 범한 걸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요. 프랑스 국민에게는 프랑스 대사가 모욕을 당하는 처럼 이제 인상을 주는 그 내용을 전복을 이제 보낸 거야. 그리고 나서 그게 이제 양국의 여론에 영향을 주게 되죠. 특히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열받는 거지. 예. 그래서 이제 막 전쟁하자. 그래서 이제 포에센에 선제포고를 한 거야. 프랑스가 먼저 한 거야. 근데 포에센은 쫙 기다리고 있었죠. 이미 몇 년 전부터 다 준비하고 있었어. 근데 명분이 필요했던 거냐. 먼저 공격하길 원했죠. 근데 때마침 프랑스가 먼저 공격하니까 뭐냐 곧바로 도입해갖고 군대를 이끌어갖고 포에센이 세당 전투에서 그 당시 같이 이제 참여했던 나폴레옹 3세를 포위하고 항복을 받은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알자스 로덴 지방을 이제 배상을 획득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871년에 비에름 1세가 베르사유 궁전에서 독일 황제로 즉위하게 돼요. 이 관련된 그 연설이 그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어요. 베르사유 궁전에 즉위하면서 했던 연설. 자, 그래서 이제 독일 제국은 그 프로이센 중심으로 북부 독일 연방에 남부 독일 여러 나라가 가입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고 25개의 지방 국가가 구성된 연방 국가로 형성됐다. 근데 그건 형식적인 거고요. 실제적으로 보면 독일 제국은 구성 국가는 단순한 연합이 아니라 독일 황제에서 직접 통치한 실제 통일 국가였다고 보시면 돼요. 예, 실제 통일 국가. 그러면 이제 이때 공포됐던 제국헌법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보통 제국헌법 하면 통일 후의 제국헌법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국헌법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도 나왔지만 프랑크푸르트의 제국헌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북부 독일 연방을 통합할 때 이제 제국헌법도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1850년대 제국헌법 있죠. 요거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요때 제국헌법은 통일 직후에 이제 제국헌법이야. 근데 이 통일헌법의 제국헌법은 1850년대 제국헌법 있죠. 그 틀을 이어받았다 보시면 돼요. 요걸 좀 확증시킨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제국헌법은 이제 그 1850년 제국헌법이나 요 제국헌법은 예전에 얘기했지만 외관상 입헌주의 헌법이야. 겉으로는 뭐냐면 입헌주의인데 실제 전제 정권을 강화시킨 내용이에요. 그리고 흥정헌법이죠.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나라 나 일본이나 중국에 영향을 미치죠. 이 흥정헌법 자체가. 자, 그러면 권력 구조 내용을 볼게요. 일단 여기 보면 이제 이 권력 구조 의회를 보면요. 크게 양원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원인 연방의회와 하원인 제국의회로 구성되어 있어. 그래서 상원 같은 경우에는 구성국가의 대표로 구성되고 황제가 임명한 또 대표로 구성돼요. 이걸 칙산위원이라고 하거든요. 이들은 대개 보면 세습제예요. 세습제예요. 자, 하원은 제국의회라고 하는데 자, 25세 이상의 성년 남자로의 보통선거가 구성됐다. 그럼 그 당시에 상당히 민주화된 헌법이에요. 보통선거를 아마 실시한 최초의 나라가 아마 독일 제국일 거야. 프랑스도 예전에 있었네요. 하여튼 그때 이제 프랑스는 잠깐 끝나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좀 장기적으로 지속됐으니까. 자, 하여튼 상당히 민주적인 헌법이었지만 운영 방식은 영국보다 못했어요. 그 당시 제한선거를 실시한. 그렇지만 하원은 별로 실권이 없었다. 하원은 단순히 재상이 국민의 여론을 듣는 장소에 불과했고 그리고 실제로 국정을 좌우하는 사람은 재상과 황제였고요. 재상은 의회가 아니라 황제에게 책임을 짓고 황제 또한 또 의회 해석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의회는 단순히 뭘 하는 기관이냐면 그 법률을 심의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이제 예산을 심의하는 거야. 그러니까 최종 결정은 누가 하냐? 황제가 하는 거야. 황제가 재상이. 그래서 별로 권한이 없었어요. 그러면 하원은 뽑는데 좀 특징이 뭐냐면 재산에 따라 상계급 분할제를 실시해요. 3분의 2를 이제 선출하는데 이게 뭐냐면 대개 보면 이제 납세자의 이제 등급에 따라서 나눠. 그래서 고액 납세자 4%의 상위 납세자에게 3분의 1을 주고요. 그 다음에 또 중간 정도의 납세자 있죠. 중간 정도의 납세자 14%에게 3분의 1의 대표권을 줘요. 뽑을 수 있는 권한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82%에게 3분의 1의 대표를 뽑을 수 있는 권한을 줘.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급별로 이렇게 대표를 뽑을 수 있는 이런 차등적인 선거제를 실시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는 뭐냐면 당연히 누가 장악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토지 귀족과 신흥 부르주아들만 의회를 장악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회민주당 3인당이 등장할 때 3인당이 제1당이었거든요. 근데 이 1차 대전 전까지는 한 번도 정권을 못 잡았어. 그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이 아무리 1당이라도 전체 3분의 1을 넘어가지 못해요. 3분의 2는 보수 여러 정당들이 다 장악을 한 거야. 정권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점이 일어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계급별 문제, 투표의 문제점이 있었다. 이런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집권하고 나서 이제 중앙 집권을 이제 지향을 하고 여러 문제를 옹거나 부유제 정당인 자유당을 여당 삼아 협조에 처리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화폐를 통일하고 중앙은행에 설치하고 철도 우편 제도를 이제 조절하고 통합을 하는 정책들을 냈어요.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비스마르크 국내 정치가 이제 시작되는데, 그럼 비스마르크 국내 정치를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이제 그 구체 내용은 그 밑에서 보겠지만, 일단은 그 내용을 보면요. 자, 이걸 지워야 되겠네요. 잠깐만요. 이거 어떻게 지우는 거야? 예. 제가 처음에 실시하는 거여서 지우기가, 여기 있네. 쭉쭉쭉쭉쭉쭉. 화이트보드 기능이 좋더라고요. 예. 그러면 있고, 다시 잠깐만요. 이게 지우기를 했으니까, 이게 그리기가 필기 기능이 잠깐만, 이게 이건가? 이제네. 이 자, 먼저 이제 일기는 이제 중앙당과 대립했던 시기죠. 이게 잠깐만요. 이게 필기 기능이 아닌데. 음. 음. 죄송합니다. 여기 화이트보드 기능이 제가 익숙하지 못해서 그냥 여기다 쓸게요. 예. 다시. 나중에 좀 익히고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화면공을 꼭 이렇게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야지. 예. 공유되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일기는 이제 뭐냐면 중앙당과 대립기야. 중앙당. 그래서 중앙당과 대립에서 이제 문화투쟁이 일어나죠. 1기고요.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2기는 종전에 그 여당 역할을 했던 자유당과 대립을 했던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화투쟁을 포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중앙당을 또 협력하게 돼요. 중앙당과. 자, 그래서 이제 2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기가 뭐냐면 마지막 3인당과 대립했던 시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반사회주의법 같은 걸 이제 뭐냐면 그 제정하고, 그 다음에 이들과 대립하는 과정에 복지 정책 같은 걸 하죠. 여기 화면 보이시죠? 예, 안 보이시면 저한테 카톡 보내주세요. 예. 자, 그러면 먼저 볼 게 이제 문화투쟁이에요. 이게 되게 유명한 투쟁이죠. 문화투쟁. 1870년에서 78년까지 이뤄진 건데, 자, 문화투쟁기는 일단 자유당과 손을 잡고 그 당시 중앙당과 대립을 했어요. 자유당과 손을 잡고 중앙당과 대립했는데, 이 중앙당은 남부의 카톨릭 세력들을 대변하는 정당이에요. 자, 그럼 배경을 보면 그 당시 이제 바티칸 공의회에서 교황 피오 9세가 교황 무오리 교리를 선호해. 그래서 교황권의 세속 국가에 대한 우월성을 강조하죠. 그리고 이때 이제 카톨릭 교도를 기반으로 해서 결성한 중앙당, 남부 지역이죠. 바티칸 공의회 선언을 받아들이고요. 독자적인 노동운동을 전개하면서 그 당시 비스마르크가 펼쳤던 그 앞에서 얘기했던 중앙 집권화 정책들을 반대하게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비스마르크가 자유당의 협조를 얻어서 일단은 카톨릭 세력을 몰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회원들을 회원을 독일에서 추방을 하고요. 성직자가 정치적 선거를 하는 걸 금지시키고, 교회 기관의 교육기관 철폐, 포위센에서 민법상 혼인 인정. 그래서 이제 교회 없이도 이제 인정한다는 거죠. 가서 꼭 해야 됐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그냥 혼인 신고만 인정해주겠다. 장차 신부가 될 사람들은 일반 대학에 적어둬야 된다라는 주장 하면서 이런 이제 그런 그 문화투쟁과 관련된 이제 입법 과정을 이제 하게 되죠. 정책들을. 예. 자, 이걸 이제 카톨릭 입법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자, 문제는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반발하겠죠.
그리고 이제 특히 그 독일의 남부 지역 같은 경우에 카톨릭 교도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북부와 남부 간의 싸움이니까 북부의 프로이센 중앙 집권의 정치에 반발해 갖고 남부 카톨릭의 어떤 지방 분권화 이런 것들의 충돌. 자,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중앙당 의석의 증가되게 돼. 그래서 교황은 또 이런 카톨릭 그 반카톨릭 법이 다 무효다 하면 선언하게 되고 또 저항학을 명하고. 자, 결과는 어떻게 했어요? 비스마르크가 패배를 했죠. 그래서 왜 패배했냐? 일단은 그 원인을 보면요. 첫 번째, 1878년 자유무역 정책으로 보호관세 정책으로 전환은 자유무역 정책에서 보호관세 전환은 종전의 자유당 지지를 상실하게 돼요. 왜냐 자유당들은 신흥 자본가들로 구성됐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산업을 발전시키고 경제를 발전시키면 관세가 없는 자유무역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근데 비스마르크는 입장이 달랐죠. 왜냐하면 자유무역 정책 할 경우에는 아직 우리가 영국보다 앞서가 있지 못했기 때문에 영국이 우리나라 시장을 먹을 수 있다. 국내 시장을 보호하고 우리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보호관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했던 거야. 그래서 보호관세 정책을 전환하게 된 거고 이게 자유당의 어떤 뭐냐면 그 갈등을 일으키죠. 물론 이제 나중에 자유당도 보호관세 실시하니까 이게 좋거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제 비스마르크 돌아서요. 지지 쪽으로. 근데 그건 나중에 이고. 자,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독일이 이제 제2차 산업혁명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3인당 세력들이 사회주의를 배경으로 노동자를 배경으로 한 3인당 세력들이 점점 힘이 커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들 막기 위해서는 자유당하고 이제 거리가 멀어지니까 중앙당 협조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까지 앞에서 언급했던 반카톨릭 법률 있죠. 이것이 이제 폐기됐다. 그래서 문화투쟁이 종식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비스마르크가 나는 카노사에 가는 일이 없을 거다. 이 말은 이제 나는 교황에게 굴복하지 않겠다. 그런 말이었는데 결국에는 교황이 굴복을 했어요. 그래서 정치가들이 종교와 투쟁을 하면 대립하면 별로 안 좋아. 그냥 화목하게 지내는 게 좋아요. 그 정도가 뭐 진짜 사이비로서 크게 사회적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이상 내버려두는 게 나아. 예. 자, 그래서 1기 중앙당 대입 관련된 내용들 봤고 2기하고 이제 보고 자, 2기 이제 볼게요. 자, 앞에서 이제 말한 비스마르크 경제 정책 때문에 자유당하고 이제 싸우게 되는데 일단 자유무역 정책을 이제 초창기 때 이제 했죠. 왜냐면 아마 이제 영국하고 관련돼 갖고 그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했던 거야. 그래서 1870년대 철과 석탄이 풍부한 알제스 노랜 지역을 획득하고요. 통일 달성하고 중앙집권 재정 정책으로 산업 발전이 촉진되었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독일은 제2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프랑스를 능가했고 영국과 거의 육박해 있어. 그래서 이제 뭐 그냥 비스마르크 자유무역 정책에 좀 만족하고 영국도 이제 선진국과 영국도 자유무역 정책 하니까 우리도 따라해보자. 그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그 보호무역 정책을 이제 전환하게 되게 돼요. 그 배경을 보면 1873년에 금융공학이 있는 후에 금융공학이 일어난 후에 그 당시 그 제철업의 방직공업에서 이 당시 영국하고 이제 싸웠던 시기죠. 여기 경쟁자였죠. 영국과 경쟁하기 위해서 보호정책이 필요하다. 영국은 상당히 발전돼 있는데 우리가 거기 따라가려면 우리 시장부터 보호해야 되지 않냐. 야, 그 다음에 또 농업위기를 통해서 동유럽의 값싼 농산물이 들어오니까 농민들도 보호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1879년부터 모든 수입품에 보호관세법을 이제 실시해서 보호관세를 부과해요. 요거는 독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예요. 미국이나 프랑스나 그다음에 제국주의 정책을 이제 실시했던 사람들이 이런 보호관세를 실시해요. 유일하게 이제 그때 자유무역 보호관세를 실시하셨던 나라는 영국이에요. 영국. 이게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자, 그래서 이 정책의 계기로 이제 자유당의 지지를 상실했지만 중앙당은 거꾸로 그 보호무역 정책을 지지했기 때문에 보호무역이죠. 예. 자, 보호무역 정책을 지지했고 비스마르크의 문화통치를 종식시켰다. 그래서 보호주의 정책, 특히 독일 같은 중공업이 발달됐어요. 좀 뒤에 얘기했지만 제2차 산업혁명은 독일 중공업이 되게 발달됐어요. 중화학공업이. 그래서 중화학공업이 급속하게 발전이 초래됐다. 자, 그리고 그 비스마르크는 자유당 개편 노릇에서 자유당 또한 이제 보수적 산업가 집단이 또 개편하고 또 보호관세가 좋으니까 이제 비스마르크 다시 이제 지지하는 형태로 돌아서요. 예. 자, 그래서 이제 2기는 자유당과 투쟁하는 관련된 내용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볼 게 뭐냐면 상기죠, 상기. 자, 상기는 이제 뭐하고 사회주의자가 대립한 거야. 1870년대 말인데
1875년에 그 마르크스주의를 포방한 사회민주당이 결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 사회민주당이 결성하고 나서 그 안에서 좌파 급진주의자들이 있어. 이 사람이 두 번에 걸쳐서 황제를 암살한 미수 사건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이걸 기회로 이제 제국의 이제 선거에서 또 이겼고, 그래서 이제 3인당을 불법 단체시켰어. 그래가지고 이제 만든 법이 그 유명한 반사회주의법이야. 반사회주의법. 그래서 이제 SPD는 그 3인당을 얘기한 건데, SPD의 활동 금지와 의회 출마만 허용하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회민주당이나 사회민주당 그 예하의 이름으로, 뭐냐면 단체 이름으로 의회 선거를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열린우리당이라든지 통합한국당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냐면 후보를 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못 내고 뭐만 개인 자격으로 의회만 갈 수 있어. 그러니까 나는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갖고 하는데 실제로 3인당인 거죠. 그러니까 3인당 공식적으로 이렇게 선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나서들 못하고, 다만 그 당원만이 그 개인 자격으로 선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인당은 계속 뭐냐면 노동자들이 지지했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다수당 계속 남아있어요. 무소속이 연합집단으로. 예. 자, 그래서 이제 동시에 또 노동자들이 계속 3인당을 찍으니까 이 보수당 표도 이제 찍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자기 표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냐면 사회복지 정책을 실시해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영국 같은 경우는 자유주의, 사회적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복지 정책을 추구하는 데 반해서 이 사람은 좀 다른 방식을 추구해. 좀 맥락이 좀 달라요. 내용은 똑같지만 뭐냐면 그 당시 국가사회주의라는 어떤 개념 있죠. 가부장적인 어떤 그걸 국가사회주의는 요때 처음 나온 거예요. 자, 하여튼 이걸 바탕으로 해서 추진해. 좀 맥락이 달라. 그리고 사회주의를 막기 위해서 한 거죠. 좀 정치적 의도가 되게 강해요. 그래서 자기를 이제 뭐 찍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계속 그 노동자들은 뭐죠? 3인당을 찍었죠. 예. 자, 그 복지 정책을 보면 의료보험법, 뭐 재해보험법, 상위자 보험법 등등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사회복지 정책을 실시했다.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에서는 계속 노동자들은 3인당을 찍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비스마르크가 어떤 의도든 가든 의도를 실시했던 간에 이 복지 정책은 그 당시 영국과 독일이만 실시했던 제도고요. 상당히 선진적인 제도였죠. 자, 의의를 보면 자, 유럽에서 가장 먼저 시행된 복지 정책이었지만 사회주의 약화시킨 의도에서 실시를 했고요. 정치적 의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강제적인 사회 입법을 통해서 보수적인 질서를 강화시키려고 했다. 자, 근데 의도야 어떻든 이론에서 노동자의 실제 생활가설을 계속 혜택을 입었고, 그리고 사회민주주의자들의 비스마르크 지지도, 이게 무슨 말이야? 예. 그 사회민주주의자들의 그 지지도 감소하지 않았다. 요걸 지워야 되겠냐? 이렇게 말이 되죠. 사회민주주의자들의 어떤 노동자들의 지지도 감소하지 않았다. 비스마르크가 아니라 노동자라고 써야지 말이 맞을 것 같아. 그래서 사회민주주의자들의 노동자들의 지지도 감소하지 않았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참고로 반사회주의법은 나중에 누구에서 폐지되냐면 그 비에드리스가 죽고 나서 그 아들이 잠깐 즉위하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이제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만 죽고, 그 다음에 등장한 게 비에드 2세예요. 비에드 2세는 비스마르크와 충돌하게 돼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반 비스마르크 정책들 있죠. 그러니까 비스마르크 정책 다 폐기시켜. 반 비스마르크 그 뭐냐면 정책들을 펼치게 되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반사회주의법을 폐지시키죠. 그러면서 3인당이 공식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예, 여기까지 좀 할게요. 제가 오늘 되게 좀 약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미숙한 점 있어요. 아까쯤에 그 화면 전환하고 그 다음에 여기 칠판 쓰는데 지우개 지우고 이렇게 글 쓰려니까 제가 몰라가지고 버벅댔는데 좀 양해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한번 노력을 해가지고 그걸 좀 알아볼게요. 예.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참고 이걸 안 썼네. 서포트즈 인증번호를 쓴다고 했는데 깜빡했어 제가. 정신 15번이에요. 원래 그 첫 번째 타임에도 써야 되는데 제가 그걸 못 썼거든요. 오늘 이번에는 그냥 한 번만 이제 할게요. 그 한 번만 적어주세요. 그 서포트즈 인증번호 비밀 댓글 하고요. 15번. 자, 그러면 오늘 수고하셨습니다.